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새로운 적을 맞이했지만 그를 건드리기에는 너무 강력한 적입니다. 그가 북한과의 움직임으로 큰 위험을 감수했을 때 세 번째 국가가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박은 매우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0년 동안 러시아가 한반도에 구축한 전략적 다리를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태평양에서의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힘을 합쳐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0일에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유럽 및 나토와 접촉하여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히 무기나 기술 이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렘린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지난 3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축한 균형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지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2026년 2월 22일에 우리는 비대칭 보복의 권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고 한 발언은 이 지진이 크렘린에 초래한 공황을 가장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다. 비대칭 보복, 이것은 외교적 용어로 절망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한국에 대해 비대칭 보복을 실행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능력이 부족하며 곧 그 이유를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이 어떻게 러시아를 가둔 것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보기에 푸틴의 북한 구상은 양측 모두에게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푸틴은 북한에서 탄약과 병력을 가져와 집중적인 군사훈련과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몇백만 개의 녹슨 포탄과 교환하여 그는 가장 중요한 아시아의 다리를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즉 자신에게 불리하게 끌어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2025년 7월에 발동된 나토의 PORL 메커니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PORL, 즉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은 동맹국들이 공동기금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이 기금은 중요한 미국 무기를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그림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러시아에 치명적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엄격한 수출 법률로 인해 서울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분쟁 지역에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중립 정책은 항상 한국을 글로벌 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러나 PORL 메커니즘 덕분에 이 법적 장벽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직접 보내지 않더라도 수억 달러가 우크라이나의 하늘을 지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정밀 탄약, 중요한 방공망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 함정이 아니라 법적 다리이며 러시아에 대한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더 있습니다. 한국의 비살상 기술 역량은 세계에서 독보적입니다. 서울은 우크라이나의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비, 첨단 통신 장비, 고급 방탄 장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병사의 생명을 지키는 레이더나 통신 장치는 발사되는 총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술 지원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생존 및 조정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일본의 유사한 기여가 나토에 의해 중요한 진전으로 묘사된 것처럼 한국의 참여도 배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토 국가들이 HIMARS 탄약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치명적인 시스템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간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에 방위산업 수출 능력이 2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한국은 이미 유럽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무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덕분에 K2 블랙팬서 전차와 K9 썬더 자주포가 이미 유럽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폴란드는 소련 시대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면서 한국산 시스템으로 군대 장비를 갱신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공급망이며 PORL에 참여함으로써 이 체인을 제도화하고 영구화합니다. 포병 시스템과 탄약 공급은 이 전쟁의 중추입니다. 러시아가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배량의 비축품을 소모하는 동안 북한의 저풍질 포탄으로 화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북한 포탄의 상당 부분은 발사, 폭발 또는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양적으로 풍부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산업 경쟁자와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155mm 포탄 생산국 중 하나이며 전시에는 생산 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같은 기업들은 주문을 받는 즉시 생산 라인을 확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울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을 시작하면 러시아 포병 부대에 떨어지는 포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화력 우위를 잃은 러시아 군대가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거나 점령한 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한국 기술로 장비된 우크라이나 참호는 러시아 공격 그룹이 극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높은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K-AIM 자주포는 소련 시대의 둔한 포병 시스템을 쉽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K2 전차는 첨단 복합 장갑, 능동 방어 시스템, 이동 중 근접 사격이 가능한 사격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전장에서 러시아의 T-90 시리즈 전차를 물리칠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PURL 참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질문은 서울이 언제 직접적인 치명적 무기 이전으로 나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날이 오면 푸틴이 북한에서 얻은 총알과 병사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생산 능력은 북한의 전체 무기를 압도할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를 알면서도 한국의 레드라인을 넘었고 이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전략적 실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 대가는 여전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푸틴의 장기전 전략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방이 지칠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 주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세계 경제의 주요 국가가 이 방정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시간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토 국가들의 비축량이 고갈됨에 따라 서울의 조립 라인에서 새로 생산된 시스템들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소모전을 위한 크렘린의 계획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발전이 러시아 병사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선전에 의해 동기부여된 러시아 군대는 이제 새로운 아시아의 거대한 무기고가 그들 앞에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POL 시스템을 통해 흐르는 자금은 포탄뿐만 아니라 드론 방어 시스템, 첨단 레이더 네트워크 및 전자전 장비도 의미합니다. 전선에서 탄약을 기다리는 러시아 포병들은 그들 지도자들의 외교적 실수로 인해 반대 참회서의 강력하고 정확한 포격에 짓눌릴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소모전 전략에서 크렘린의 물류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느린 방위 산업은 이제 남한의 글로벌 생산 능력과 경쟁해야 하며 그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는 민간 차원도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 3년 동안 동원, 경제 붕괴, 억압적인 정권을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 중 러시아 시민들이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민 물결은 정권이 자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고 두뇌 유출로 인해 나라가 쇠퇴하고 있다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산업지대와 기술 허브에서는 울려 퍼지는 이 조용한 탈출은 국내 전선의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러시아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나라를 떠나면서 푸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왜 한국에 보복할 수 없는지 알아봅시다. 이제 자하로바의 위협이 왜 공허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각각이 어떻게 역효과를 내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력감의 원천은 러시아 산업 인프라 내에 숨겨진 깊은 비대칭적 의존성에 있으며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에 강력히 보복할 수 없는 크렘린의 무능력은 외교적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 속박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의 생산 라인을 살펴봅시다. 현대식 탱크, 유도 미사일 또는 무인 항공기를 생산하려면 고정밀 금속 가공 기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계는 CNC, 컴퓨터 수치 제어 선반이라고 불립니다. 전쟁 전 러시아는 군사 생산에 사용되는 이러한 중요한 기계의 70에서 90%를 수입했습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현대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이 기계들이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러시아 공장으로 어떻게든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이러한 회색 시장 네트워크를 단호히 차단한다면 러시아의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은 사실상 마비될 것입니다. 탱크 엔진은 더 이상 정밀 가공될 수 없고 미사일의 공기역학적 몸체도 더 이상 생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은 진정한 의미에서 러시아 전쟁 기계에 대한 목조르기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중장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란텐 정찰드론, 이란산 샤히드 무인 항공기 및 러시아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기타 전자전 시스템 내부를 살펴보면 RN2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한국 기업이 생산한 하이브리드 커플러와 통신 모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칩 및 반도체 공급망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기술적 금수 조치를 완전히 시행하면 러시아 군대의 전자적 눈과 휘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이 기술적 비대칭성에 대한 심각한 취약성은 전선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 한국에는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방공 시스템 중 하나인 사드가 그곳에 배치되었습니다. 현역 인원 50만 명 이상과 31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한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는 것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와의 직접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1,000명의 병력을 잃고 있는 푸틴은 이를 감수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이미 방치되고 불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자원을 더욱 고갈시켰습니다. 북한을 더 무장시키나요? 푸틴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대 세계에서 번영의 근본적인 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 추진 모듈, 방공 시스템 및 전자전 장비가 북한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가 북한을 더 무장시킬수록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는 동기가 더 커집니다. 북한 카드는 한국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순환이며 푸틴이 자신의 손으로 이 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외교적 압박,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비유호국으로 선언했습니다. 관계는 최악입니다. 모스크바는 한반도에서 건설적인 대화의 문을 닫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어떤 대화입니까? 러시아는 유엔 북한 제재 위원회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를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 수출을 고려해 봅시다.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 LNG 북극 프로젝트는 전쟁 경제를 위한 중요한 외화 원천입니다. 그러나 이 가스를 위험한 얼음을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 운송하려면 특수 쉐빙선급의 대형 LNG 선박이 필요하며 이러한 첨단 기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조선소는 한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북한의 핵 잠수함 기술과 같은 첨단 군사 기밀을 제공하여 보복할 경우 서울은 즉시 이 선박들에 대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공급 및 대기 중인 신규 주문을 중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극지 에너지 수출은 큰 타격을 입고 경제 수익은 붕괴될 것입니다. 푸틴이 가진 카드는 사실 위험한 허세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암시는 실제로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전략적 수준에서 북한의 기술을 이전하는 순간 한국은 자국의 존재적 안보를 직접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긴장 고조 시나리오에서 러시아의 공장은 문을 닫고 기술 공급망은 붕괴되며 선박은 항구에서 썩어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장군들과 산업 엘리트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군사 및 산업 의사 결정자들은 크렘린의 무모한 도박으로 인해 대규모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숨겨진 비용이 이제 러시아의 산업 인프라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의 악순환은 푸틴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급망 위기나 외교적 서한 교환이 아닙니다. 이는 30년간의 거대한 지정학적 노력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며 정교하게 설계된 아시아 전략입니다.
30년의 아시아 전략을 몇 초 만에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소련의 붕괴 이후 한국과 함께 진정한 황금기가 도래했으며 비자 없는 여행과 에너지, 자동차, 기술 분야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흘러들어갔습니다. 현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모스크바는 아시아에서 서울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적 필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이제 자하로바의 보복 위협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실행된다면 이 중 어느 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을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 나토와의 더 긴밀하고 유기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동맹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크렘린이 스스로 만든 전략적 근시안입니다. 이 전략적 근시안은 더 넓은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급진적인 방위 정책 변화, 호주의 증가하는 군사 예산, 대만 주변의 높은 긴장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주 국가들이 공통의 위협 인식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측의 공격적인 정책은 전례 없는 아시아 나토 통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둘러싼 유럽과 아시아 간의 새로운 대규모 안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북한이 전선에 보낸 10,000명의 훈련되지 않고 무장하지 않은 병사들로 인해 몇 주간의 시간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전술적 이점을 대가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생산하는 방위 산업 강국 중 하나를 영구적이고 제도적이며 분노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도 이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로의 이동은 중국의 지역 내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존재를 확장할 구실을 제공합니다. 중국 지도부는 현재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나토의 존재를 균형 잡고자 하면서도 통제되지 않은 북한 러시아 추기 지역의 미묘한 안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무역 경로가 절실히 필요한 베이징에게 국경에서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은 경제 목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여기서 파급 효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의 자살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하는 이라는 한국과 같은 거대한 산업 강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편에 합류하면서 균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기울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시아 기술 대기업들의 나토 메커니즘과의 동기화는 불법 공급망을 단절시키고 체제의 고리를 깨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북한 도박은 한반도의 균형뿐만 아니라 전체 권위주의 축의 움직임 공간도 좁히고 있습니다. 푸틴의 한국 문제는 사실 그의 전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요약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파괴를 받아들이고 전선에서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10걸음 뒤로 물러나며 한 명의 동맹을 얻기 위해 10명의 동맹을 잃는 것입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했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국방비 지출이 급증했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문을 여는 것을 보면서 다시 같은 일을 보고 있습니다. 푸틴의 모든 움직임은 그가 멈추고자 하는 것을 가속화합니다. 모든 위협은 반대 진영을 강화합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한국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서울이 언제 직접적인 치명적인 무기 이전을 시작할 것인가입니다. 그날이 오면 푸틴이 북한으로부터 얻는 총알과 군인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생산 능력은 북한의 전체 무기고를 압도할 만큼 충분히 크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이를 알면서도 한국의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전략적 실수 중 하나입니다. 그 대가는 여전히 치러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와 심층 분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PPR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